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위장장애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증상들이 또 나타나고, 전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가 적절히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 증상이 예를 들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한 100m를 막 뛰어가면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심장도 막 뛰고 근육도 뭉치고 땀도 나고 하거든요. 이게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인데, 건강한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이렇게 잠깐 올라갔을 때 부교감신경이 이를 인지하고 적절히 이걸 조절해 줍니다. 그러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예를 들면 내가 100m를 뛰어가지 않았는데도 너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혹은 이렇게 심장이 막 뛰는데 자율신경계가 적절히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분들과 자율신경 실조가 있는 환자분들은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이걸 조절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걸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10대, 20대 때 있으신 분들이 내가 증상은 있는데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는 사실 스트레스를 웬만큼 받아도 몸이 저항력이 있어서 크게 악화되지 않습니다. 몸의 회복력이 빨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10대부터 80대 환자분까지 진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진행이 되면 될수록 증상 가짓수가 일단 정말 수없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두통 같은 신체적인 증상만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는 불안이나 공황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하기도 하시고요. 또 자율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가슴만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랬던 분들이 머리나 팔, 다리, 말초 부위까지 퍼져서 증상이 전신적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사질환,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점점점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이런 신경계 질환들과 기저질환들이 섞여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점점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가만히 냅둔다고 좋아지지 않고, 특히 이렇게 나를 예민하게 만들거나 자율신경을 악화시키는 인자를 계속 냅두면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몸은 계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치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식단이나 운동 같은 거라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고, 혹은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다 소실되신 분들조차도 제가 이런 관리는 그냥 평생 유지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외래에서 많이 보는 유형인데, 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 외에도 만성적인 소화불량, 위장장애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증상들이 또 나타나고, 여기서 나아가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피부에 감각 이상이나 가려움증,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좀 오래돼서 만성화된 분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이나 공황이나 우울감, 무기력증 이런 증상들도 많이 호소하시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자율신경 자체를 회복시키고 몸이 많이 긴장되고 예민한 걸 떨어뜨려서 증상이 좋아지게끔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신경이 하는 역할이 소화를 시키거나 수면을 취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언제는 밥을 10시에 먹고 언제는 2시에 먹고 언제는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소화를 시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생활 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밤낮이 바뀌거나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규칙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하고 나서 운동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우리 몸이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때 불면증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정해진 시간에 소화를 시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치료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사실 생활 습관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너무 많은데, 오늘 일단 4가지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알코올과 카페인을 끊는 것입니다. 술 마시면 처음에 좀 몸이 나른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나른
나른한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술 마시고 주무셨을 때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잠이 들기는 쉬운데 뭔가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처음에는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다가 이 알코올이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교감 신경이 올라갑니다. 자면서 자꾸 몸이 각성돼요. 그래서 술 먹고 잠들면 자다가 자꾸 깨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자면서 꿈도 많이 꾸고,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알코올을 피해야 되고,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커피 드시고 나서 심장 두근거리거나 입 마르시거나 잠 안 오시고 이런 분들 있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계가 예민하신 분들이 카페인이 들어왔을 때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알코올이나 카페인을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 내가 정말 커피가 너무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잔에 한해서 그 정도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라고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율신경 실조가 있으신 분들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술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알코올과 커피로 풀게 되면 그게 계속 악순환이 돌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코올이나 커피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될 건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흔히 설탕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뭐 설탕 말고도 빵이나 뭐 면류 음식이나 이렇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아요.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소화 흡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서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소화 흡수가 빠른 단순 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자체가 몸을 굉장히 각성시키고 예민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특히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이런 빵이나 면류 같은 음식을 드시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혹은 내가 이렇게 단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뭐 찜닭이라던가 제육볶음이라던가 이렇게 한식에는 기본적으로 양념이 많은데 이런 양념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음식들도 사실은 많이 줄이시는 게 좋고,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내가 평상시에 흰쌀밥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뭐 잡고기나 현미 같은 걸 드시면 좋고요. 고기 같은 경우도 지방질이 많은 삼겹살보다는 뭐 목살, 마트에서 이렇게 지방질이 없는 고기들 있잖아요. 뭐 부채살이나 뭐 안심이나 뭐 이런 다리살이나 이런 부위가 값도 별로 안 비싼데 오히려 몸에는 더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식단을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단이 단순히 살을 찌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을 자꾸 예민하게 만들고 각성시키게 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단 관리도 꼭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인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 거는 인정하되 이걸 받았을 때 적절하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운동으로 푸는 게 될 수도 있고, 아까 이렇게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로 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자기가 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등산을 해서 정상에서 소리를 지른다던가, 뭐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자기가 좀 좋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취미 같은 것들을 하시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예민한 몸이 좀 진정될 수 있거든요. 저는 막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일 있으면 그냥 갑자기 밖에 나가서 뛰거든요. 핸드폰도 안 들고 나가고 그냥 어디 목표 지점까지 정해놓고 거기까지 뛰어갔다 오면 뭐 운동도 좀 되고 좀 힘들었던 것도 오히려 좀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운동에 돈 쓰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는 진짜 딱 운동화 하나만 사서 이렇게 너무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정말 다른 분들도 이런 달리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이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걸 수도 있어요. 항상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방법을 한 가지씩은 꼭 가지고 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 제가 자세가 좋은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목이랑 등이 많이 굽어 있으세요. 자율신경 치료를 할 때 스냅피라고 해서 우리가 척추 쪽을 자극하는 치료를 하거든요.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의 척추, 특히 흉추라고 하는 등, 요추라고 하는 허리 부위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척추가 굽게 되면 이 자체가 물리적으로 자율신경에 압박을 줘서 여러 가지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 목이나 허리를 곧게 펴고 있는 거, 다리를 꼬지 않고 짝다리를 안 짚는 거, 이런 식으로 바른 자세를 하는 것도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실제로 치료를 할 때도 이런 자세 교정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이런 자세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장시간 오랫동안 생긴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면 항상 핸드폰 볼 때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굽힌 자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로 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이 걸리냐면, 뭔가 이렇게 여유 없이 항상 이렇게 급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살아온 생활 환경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상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은 재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만약 이렇게 내가 있고 자율신경 실조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게 내가 그동안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생겼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일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 몸을 좀 먼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